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식습관이 좋지 않을수록 이 혈액의 점도와 또 혈관의 상태가 많이 염려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국내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이 혈관 질환, 그리고 3위는 뇌혈관 질환으로서 모두 다 혈관과 관련이 있는 질환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이 혈관 장벽이 두꺼워질 그런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혈관 벽이 두꺼워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동맥경화 같은 큰 질병으로 나타나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어떤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혈관과 혈액 건강을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윤홍일 원장님, 김남식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혈관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윤 원장님, 이 혈관 나이는 식습관이나 아니면 뭐 흡연이나 음주 같은 이 다양한 생활 습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이 많죠. 네. 혈관의 나이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식사하고 운동하고 또 수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요즘 사람들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양도 막 먹는다. 즉 우리가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두꺼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혈관이 막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우리 혈액과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혈전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일종의 피떡이라는 말을 좀 하더라고요, 의료인들이. 자, 이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딘가를 막으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해서 시한폭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던데, 자, 혈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김 원장님? 네, 혈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혈관 안쪽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사실은 네. 혈관 벽에 생기는 거예요. 네. 혈관 벽에 우리 내막과 중막 이렇게 외막해서 3개의 막이 있는데 그 안쪽에서 이렇게 피떡이 점점 만들어지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뭉쳐가지고. 네네. 그러면 이게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겠죠. 이렇게.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겠죠. 그게 일단 문제를 만드는 거고요. 예. 피떡이 이렇게 생기다가 내가 언제 한번 흥분하거나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이게 팍 터져 나와요. 그러면 이게 혈전이 돼가지고 혈관을 팍 어디 가서 막아버리거든요. 그게 뇌에 가서 막으면 중풍을 만드는 것이고 심장에 가서 막으면 이제 심근경색 같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네. 혈전은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는 피가 어떻게 응어리가 져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생각했는데 혈관벽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그게 떨어져서 이제 돌다가 혈관을 막아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혈전이다. 자, 이렇게 오해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안면신경마비. 우리가 옛날에 그 드라마 허준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얼굴의 한쪽이 마비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 많이 봤었잖아요. 네네. 구안화사라는 이름도 그때 많이 알게 됐었는데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우리가 차가운 곳만 이제 찾다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너 그렇게 자다가 얼굴 돌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단 그쵸.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 원장님, 그 얼굴 신경에 어떤 이상이 발생하길래 마비가 되는 건가요? 얼굴은 이제 2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일단 얼굴을 움직여주는 안면신경이 있고요. 네. 이건 이제 뇌신경 7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각을 다스려주는 3차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5번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다스리는 신경과 운동을 해주는 신경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안면신경마비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에 마비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귀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얼굴 쪽으로 이렇게 3가지 분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행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마비가 되면
한쪽으로, 그러니까 말초성 안면마비이기 때문에 한쪽 안면신경에 마비가 발생하면 한쪽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쪽에 눈을 감을 수 없고 한쪽으로 입이 움직이지 않아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을 얻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음식을 먹었을 때 물이 흐른다든지 주로는 이제 아침에 양치하다가 침이 한쪽으로 흘러가지고 이거 뭐 이상이 있나 하고 거울을 보시다가 발견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안면신경마비입니다. 그렇군요. 네, 침이 한쪽으로도 이렇게 흐를 수가 있다고 하니 뭔가 빨대로 음료수를 먹으려고 해도 그게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안 오므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일상생활에 다양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면신경마비가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면신경마비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있나요? 일단 유병률은 10만 명당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유병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렇네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게 평생 동안 앓을 수 있는 확률은 6, 70명 중에 1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꽤나 많은 수치가 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네. 평생 동안 6, 70명 중에 1명은 안면신경마비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혈관 허혈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는 바이러스 감염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혈관 허혈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면신경이 요 뼈 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얼굴, 그러니까 요 가죽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그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루프가 있어요. 돌아가는 요 굴곡된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혈관이 신경을 잘 영향해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원활하지 못해서 신경을 영향해주지 못하면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탈수초라 그래가지고 껍데기가 뺏겨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신경은 껍데기에서 신경을 전도해 주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초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안면신경마비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설로 보고 있는데 우리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분들의 혈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무려 79%에서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정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거든요. 네.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도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하는 거고요. 네. 제가 자꾸 설설 그러잖아요. 네네. 네네네. 명확한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 혈관이 허혈이 됐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요 두 가지를 굉장히 유력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원인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 안면신경마비를 앓는 분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얼굴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도 불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렇다면 더 심해지기 전에 어떤 좀 알아차릴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원장님? 주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귀 뒤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귀 뒤쪽에 요 유양돌기라고 하는 뼈 톡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네. 그 주변에 주로 뻐근한 느낌의 꽤나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느껴지면 48시간 이내에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귀 뒤에 통증이 느껴지면 그냥 목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 안면신경 마비는 아닌지 한번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네네. 귀 뒤가 아프다 그래서 귀병만 의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면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요 신경을 좀 쓰셔야 빠르게,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조치를 빨리 할수록 예후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예. 때문에 뭐 자가적으로 뭔가 의심하거나 걱정만 하지 마시고 바로 방문하셔서 뭐 침 치료를 시행하거나 하면 더욱더 예후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비 말고 혹시 또 다른 그런 동반되는 증상이 있나요, 원장님? 그렇죠. 우리 안면신경은 분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분지가 나와서 어떠한 것은 눈으로 가고 어떠한 것은 코로 가고 귀로 가고 입으로 가고 그러니까 다른 신경이랑 이렇게 연접을 해 있거든요. 신경들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동반 증상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눈이 괜히 따가워져요. 각막으로 이어지는 신경에 우리 영향을 주게 되면 네. 아니면 후각이 저하된다든지 예. 아니면 밥을 먹었는데 쌀밥을 먹었는데 막 소금 먹는 것 같이 짠맛이 나요. 귀에서 소리가 한쪽에서 웅웅웅 울려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3차 신경이랑도 연접이 돼 있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통증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러한 동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가지를 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제일 상위 위에서 우리 염증이 생겨가지고 마비가 발생했을수록 요 동반 증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동반 증상이 많다는 것은 위에 병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러면 예후가 불량하다는 거예요. 아. 동반 증상이 적을수록 예후가 더욱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그러게요. 진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한의학적으로 안면 신경마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는 윤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구안화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네. 구안화사 하면 이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오는 중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진중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안화사, 이 말초신경마비는 사풍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짓 사자. 풍은 풍인데 진짜 네. 중풍은 아니고 거짓된 중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찬바람이 우리 얼굴에 닿았을 때 뭐 찬바닥에서 얼굴을 대고 주무시거나 그러면 입이 돌아가시잖아요. 자, 이런 경우 또는 지금 우리 김난식 원장님 설명해 주시는 말초신경 마비를 사풍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풍한을 이렇게 발산시켜주는 약제를 쓰면 잘 치료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한번 마비가 발생하면 치료를 통해서 다시 이전처럼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김 원장님? 중추신경 마비가 발생을 했을 때는 후유증을 거의 대부분 남게 되는데요. 말초성 마비가 발생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치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것이죠. 우리 안면 마비가 발생했을 때도 그냥 자연 치료율,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70%나 되거든요. 네. 굉장히 치료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30%는 얼굴에 장애를 남기게 된다는 또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네요. 네네. 때문에 이거 안면마비는 얼굴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완치 확률, 치료 확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침 치료나 한약 치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방 치료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안면마비의 자연 회복률, 그러니까 그 완치 확률을 83.3%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 13.3%나 더 완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한방 치료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우리 남들이 봤을 때 못 알아보는 단계가 안면마비의 6단계 중에 1단계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은 98.1%나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는 우리 그러면 몇 프로가 되죠? 1.9%인가요? 네네. 그 그렇죠. 정도만 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꾸준히 받게 되면 완치 확률이 70%에서 83.3%로 늘고 남들이 못 알아볼 정도는 한 1, 2%만 남기고 다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우리 2006년도에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실제로 한 1,0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신빙성 있게 우리 받아들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안면 신경 마비를 이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에 예후가 좋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치료는 일단 기본은 침 치료가 되겠습니다. 침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침 치료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수록 네. 그리고 최대한 자주 받을수록 그리고 끝까지 후유증이 남기 전까지, 그러니까 후유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받을수록 예후는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계적으로 의학 치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 기구가 있어요. 네. 이걸 네. 이제 코크란 그룹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여기는 굉장히 엄격하기로 소문난 그런 그룹입니다. 네. 여기서 2010년도에 침 치료에 대해서 안면마비에 대한 효과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안면마비에 대한 침 치료 효과는 우리 근육을 일단 이완시켜주는 효과, 침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우리 허혈이 생긴 신경을 영양해주는 효과, 그리고 신경 자체를 자극시켜가지고 회복시켜주는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안면신경마비에 효과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고요. 예. 네. 그리고 침 치료 중에서도 우리 봉침이 있어요. 네. 네, 네. 봉침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PLA2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경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탈수초화된 신경을 재생시켜주는 성분이 직접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봉침이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봉침 치료를 꾸준히 시행해 주시면 좋고요. 네네. 또 한약을 같이 먹게 되는데 한약은 이제 몸 컨디션을 개선시켜주고 신경을 보호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완치 확률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마다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의학적인 치료가 이 안면 신경마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 양방병원에 가게 되면은 많이들 스테로이드를 주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이렇게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던데 네.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질까요? 맞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초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네네. 이제 인턴 레지던트 수련할 때만 해도 스테로이드에 대한 안면신경마비의 효과가 굉장히 좀 불분명했어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도 이게 좋냐 안 좋냐에 대한 우리 왈가왈부가 많았는데 요새는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초기에 먹어야 예후가 훨씬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첫 한 2주 안쪽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생했을 때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뭐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서 드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정 아나운서님처럼 똑똑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먹고 그다음에 침 맞으셔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와중에도 침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빨리 나을 수 있는 팁을 주신 거네요. 네, 초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도 괜찮지만 같이 이렇게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초성 이 안면 신경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찬 데서 주무시면은 입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일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에서 오는 마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찬 데서 자면은 혈액순환이 또 안 되니까 아까 혈관 허혈이 생기면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찬 데서 주무시는 것을 꼭 피해 주셔야 되고 네.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한 것도 안 좋아요. 어. 특히나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혈관이 확 수축하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러한 행위를 하시게 되면 우리 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더욱더 저해시킬 수가 있으니까 좀 좋지가 못하게 되고요. 네. 안면신경 마비 발생하신 분들 다 스크리닝을 해보면은 그 전에 아니면 그 즈음에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굉장히 과로하고 잠 못 잤거나 이러한 것들이 꼭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안면마비가 발생을 했을 때는 핫팩, 온열팩을 대주시는 거나 아니면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행해 주시거나 안면 운동을 시행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신경마비는 우리 재활 훈련을 꼭 해야 되거든요. 우리 네. 중풍이 걸렸을 때 중풍 재활 훈련을 하듯이 얼굴에 생겨 있는 조그만 중풍이지만 얼굴에 생겨 있는 요 마비를 개선시켜주기 위한 운동을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면 운동도 꼭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네. 보통은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몇 네. 달씩 가버리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주로는 이제 첫 2주 동안 증상이 심해져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예요. 예. 왜 나 스테로이드 약도 먹었고 침도 맞았는데 증상이 왜 심해지냐? 네. 병이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꼭 치료를 시행할수록 예후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2주 동안 증상이 심해진다고 해서 절대로 낙담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가벼운 증상은 2달에서 3달 정도 걸려요. 네.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에 거의 매일 침 맞아야 돼요. 바쁘신 분들은 이틀에 한 번, 네. 안 바쁘신 분들, 체력 강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오셔서 침을 맞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6개월이나 1년,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1년 이상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정도의 주기를 보시면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골든 타임 안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예후가 좋다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면 근육이 굳지 않도록 하는 어떤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까요? 네, 안면마비가 발생하신 분들은 늘 거울을 보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을 한 번씩 그러니까 움직여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마에 주름을 만들면서 눈썹을 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해보는 거, 이 하는 거, 네. 입을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벌려보는 벌려주는 거죠. 거죠. 오 하는 거, 오. 모아보고. 네, 모아보고 우 해보는 거. 아이오에오 이건 그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 내밀어 보는 네네네.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코를 찡긋 해보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안 움직이겠죠, 한쪽이. 네. 그러면 손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아, 예를 들면 네. 내가 이쪽에 마비가 발생을 해서 눈썹이 안 움직인다면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네네네. 나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올려줘야 돼요. 아. 요거를 내
신경에 인식을 심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려줬다가 또 나는 힘을 주면서 천천히 내리고 이 할 때도 잡아서 뻗어주고 천천히 모아주고 이러한 운동을 꼭 시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네네. 입 안에 또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이런 거. 네. 아니면 껌을 양쪽으로 씹는다든지 아니면 휘파람을 부는 연습을 한다든지 얼굴을 움직여주는 모든 운동들은 다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군요. 원장님 네네.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꼭 캡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생생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저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좀 궁금한 게 네. 그 웃을 때 입이 비대칭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일상에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네. 나는 웃으면서 말하면 입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간다. 네. 이런 것도 혹시 어떤 마비의 일종인 건지? 아닙니다. 그런 그거는 건 아닌가요? 안면 비대칭의 영역입니다. 누구나 뭐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생활을 하거나 할 때 비대칭이 생겨 있으면은 네. 얼굴의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 뭐 근육 어디는 짧아져 있고 길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절대 마비가 아니고 안면 비대칭의 영역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 미소 안면 침이라고 하는 침이 있어요. 예, 굉장히 예. 가느다란 건데 막 얼굴에만 30개, 50개 돋는 그러한 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어디가 처져 있거나 뭐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하면은 매선침을 이용해서 교정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네네. 안면신경 마비랑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쾌하게 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비대칭과 안면마비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시다면 너튜브 여의보감에서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치료의 골든타임이 중요한 안면 신경마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건강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 주제는 암인데요. 한의학적으로 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65세 이상 인구 8명 중에 1명이 암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이 암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원장님들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의학적으로 암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윤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학적으로 암에 대한 연구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표준 치료라 그래서 방사선 치료,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오해가 있어요. 많은 네. 오해가 있는데 이제 한약을 먹으면 암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거부터 해서 또 간 손상이 와서 또 암 치료에 또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제 예. 이런 오해가 많은데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암이 발생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스트레스부터 또 우리가 뭐 환경의 오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우리 몸속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암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네. 이 중요한 게 암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암이 무한 증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암은 무한 증식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정상 세포를 다 제끼고 자기 혼자만의 그 세포를 계속 늘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 얘들은 혈관을 신생합니다. 어.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얘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온 영양분 중에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포도당을 얘가 다 가져가요. 아, 네. 포도당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와버그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포도당을 우리가 먹었는데 이 포도당을 암세포가 다 가져가요. 그리고 얘네들이 산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아닌 세포질에서 산소 없이 대사를 이루어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젖산이라든지 이런 피로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암독을 만들어내는데요. 중요한 게요. 정상세포는 당분 하나를 가지고 36개의 에너지 ATP를 만들어요. 근데 네. 암세포는 2개밖에 안 만듭니다. 오.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그러면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겠죠. 그냥 증식에 쓰는 건가요? 그렇죠. 예. 무한 증식을 하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가져가니까 우리 암 환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다? 굶어서 죽는다. 이런 그런 얘기가 얘기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암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가장 좀 충분하진 않겠지만 이렇게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말 네네. 그대로 그냥 몸 안에서 갑자기 증식이 일어나서 에너지도 뺏고 혈관까지 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생하는 조직이 바로 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암의 치료는 그 기적이 아니라 어떤 의지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 원장님께서 이 암 환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당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암 환자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말기암인 환자분들은 정말 민간요법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옥스퍼드 대학의 이블린 와셀러스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네. 이제 심장 혈액 종양외과, 심장 혈액 외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네. 이걸 자연의학으로 치료를 하신 분인데요. 네. 긍정적인 사고만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사고가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그 유방암 환자인 여성분이 나는 정말 암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근데 걱정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우리 자식들이다. 네네.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말기암 환자이고 치료법이 없었는데 수술이나 방사선법 이런 것들 없었는데 나중에 치료법이 이제 새로 생기면서 임상을 하시면서 예. 완치를 하신 분이 있어요. 어, 그만큼 그렇군요. 내가 희망이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내가 끝까지 살겠다, 버티겠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이 만들어내는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예. 악액질, 암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악액질은 카케시아라고 하는데 암이 대사를 하면서 우리 몸에 만들어내는 아주 그 나쁜 물질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암세포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하고 싸우면서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또 물질이 있기도 한데요. 네. 아까 제가 그 암이 대사를 하면서 젖산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네네. 젖산도 네네. 피로물질이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진 게 악액질인데 이 악액질은요, 우리 암 환자들한테 뭘 만들어주냐면 식욕부진, 빈혈, 그리고 부종 이런 걸 만들어내요. 네. 식욕부진이 오고 식사를 못하고 또 항암제 때문에 위에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이 네네. 악액질 때문에 몸이 말라가요. 네네. 몸에 근육이 빠져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악액질은요, 암이 진단되자마자 여러분들이 예방하고 해독하고 배출해야 되는 그런 나쁜 그런 암독이니까 이 악액질에 대한 예방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면역력을 유지시켜서 생명력을 유지해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제일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면, 운동, 영양입니다. 네. 우리 암 환자분들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수면을 충분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면이 안 되면 청심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한약도 있으니까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은 단백질이 제일 중요해요. 네. 우리가 단백질이 이루는 게 뭐냐면 근육이잖아요. 네. 일반인들도 아마 근육량이 빠지면 이 근육에 빠지면 보통 한 4.7% 수명이 줄어들고요. 또 보행마저도 더디는 그런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네. 9.1%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명률이 내려가거든요. 결국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들도 제가 꼭 어르신들한테 꼭 얘기하지만 하체 근육, 그 골격근 이걸 유지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온을 유지해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체온을 유지할 때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안 되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악액질 생성이 또 적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자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생활 습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과연 이게 암이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을지 실제로 암이라는 병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 암으로 투병한 사람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암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보통 적치나 어혈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한의학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근데 이제
각골문자 들어보셨어요? 각골문자. 네네네. 그 언제 거북이에다가 있었던 쓰고 막 이런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거북이 등딱지에 썼던 네네네. 거. 네네네. 그게 은나라 때 있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이게 암을 뜻하는 단어예요. 아, 그럼 네. 중국 은나라 때부터 암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암은 있었습니다. 우리와 예, 같이 예. 늘 살아왔어요. 네. 역사에서 생존해 왔고요. 네. 그 다음에 또 2000년 전에 그 주례라는 책에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이 있냐면 양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양이는 종기나 이런 종양을 그런 거를 관장했던 의사 이름입니다. 예, 네. 예. 양이가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때 주금업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게 종기하고 종양을 치료하는 그런 직업이었고요. 네. 또 저희가 조선시대로 이제 내려오면 치종청이 있었죠. 여러분들 네. 드라마 많이 보시면 치종청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한의사가 나오는 이제 드라마 보시면 종기 이렇게 침인데 칼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네네. 또 도려내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치종청인데 여기도 종기나 종양을 다스리는 그런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원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종진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치종진엄에서는 우리 몸 속에 내부에 있는 폐암 또는 이런 그 폐홍, 장홍, 또 간홍이라고 하거든요. 폐, 간, 장은 다 우리 내부 몸속에 있는 장기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옹자가 암을 뜻하는데 그런 암종도 침으로 다스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정말 오래된 기록이죠. 음. 그리고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암의 시각은 네. 어쨌든 순환이 안 되면 네. 통하면 불통이고 불통지 통이잖아요. 네. 네네네. 안 통하면 아프다. 또 막히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기가 막히면 적치라고 하고요. 혈이 막히면 뭐 어혈. 너무나도 잘 들어보셨죠. 예. 네네. 그래서 적치는 기가 막힌 건데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럼 적치 기가 막혔다. 암을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보면 적으로 본다고 치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양정적자재입니다. 이 몸에 있는 양, 정기를 북돋우면 적이 스스로 물러간다 이거거든요. 아, 네. 그만큼 우리 한의학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력을 높여서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암을 스스로 없어지게 한다.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명나라 때 이중재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제 네네. 명나라 때 이중재라는 의사는 이제 공시를 한다. 겸보 공시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암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초기, 중기, 말기로 보고요. 예. 초기에는 이제 사람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암세포가 약하죠.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중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몸의 정기나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공보겸시, 예, 공격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주로 몸을 보호해주는 걸 위주로 합니다. 또 의학의문에는 암자는 대보기혈한다 그랬어요. 기혈을 대보해준다. 그리고 구이양열 보신진.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이 허약한 때에는 병균 또는 암 이런 거를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몸의 자연 치유력,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양방에서는 표준 치료라고 이제 저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항암요법이잖아요. 너무 강한 치료들만 있잖아요. 네네. 물론 그래도 이제 수술만 하고 방사선이나 항암을 안 가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그런 기회가 충분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수술, 항암 이런 방사선을 하게 되면 몸에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이런 공보겸시 같은 생각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는 양방에서도 영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암 환자들이 네네. 굶어서 살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병원에서도 항암 치료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양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의 입장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네네. 어혈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활혈거허, 백병필허라고 했어요. 모든 병은 어혈에서 온다. 그리고 그 구어성계, 어혈이 오래되면 덩어리가 된다. 그게 암이 있는 겁니다. 이건 활혈거허에서 치료하면 됩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이라는 단어가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종기나 종양이나 어떤 이 어혈이 뭉쳐서 생긴 모든 것들을 암의 범주에서 한의학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역력을 잘 보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보통은 많이들 항암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앞서서 양방에서는 뭐 방사선이나 수술 같은 그런 치료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항암 치료는 암 세포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정상 세포도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항암 치료 지금 4세대까지 나왔죠. 세포독성 화학 항암제, 그다음에 이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대상 항암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정상 세포도 죽이고요. 표적 항암제는 이제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 역시 점점점 이제 부작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표적 항암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 네. 내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음. 해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항암제가 다음에 쓸 수가 없죠. 자, 네. 이렇게 강한 항암제를 이제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면 하지만 쓰긴 써야 됩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표준 치료를 진행을 하시되 이런 항암제로 이제 우리가 위장의 위벽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식도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식욕 부진이 오기도 하고 통증이 이제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저희 침 치료, 한약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식욕 부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통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체력 그리고 이런 건강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게 또 한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술을 못 하시잖아요. 음. 수술을 못하는 말기인 경우에는 자연치료, 자연의학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영양 공급을 해줘서 스스로 면역력을 높여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말기암 환자인 경우에 이제 수술도 안 되고 항암도 안 되는데 영양제만 공급하셨는데 1년을 버티신 분이 있어요. 네. 금방 돌아가셔야 되는데 1년을 버티셨어요. 이렇게 몸에 자연적인 영양을 공급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의학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노인 어르신들 보면 또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도 한의학으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의학의 그 항암 치료는 보존적 치료 네. 그리고 재발 방지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적 치료라고 하는 건 보존적이 아니라 보조적 치료입니다. 보조적 네. 치료라고 하는 건 뭐 양방에서 암 진단 이후에 하는 그런 치료들에서 항암제 부작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보조적으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또 재발 방지. 면역력이 높아야만 재발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재발 방지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아마 이거를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한마디로 한의학적인 그 암 치료는 내 몸이 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제 길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장점도 이렇게 분명히 있지만 한계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한계점은 뭐 한의학이나 양의학이나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우리 몸에 악액질이 생겨서 식욕 부진이 생기고 위식도가 자극이 돼서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이러면 한약을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식사를 못 하시면 어떤 항암 치료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네. 식사를 못 하는 순간이 온다. 이러면 우리 몸에 이미 악액질이 생긴 거고요. 그러면 몸이 마르기 시작하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항암 치료도 하실 수가 없어요. 예. 이것도 역시 한의학의 한계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운동을 못한다. 근육이 빠져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양의학의 한계점이나 한의학의 한계점은 다 같아요. 그리고 한약을 먹으면 암이 재발하거나 암이 커진다?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약을 드시면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가져가는 영양분을 덜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근육세포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간장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 뭐 이건 양의학도 마찬가지고 항암제 쓰면 간, 신장 다 나빠지거든요. 저희가 혈액검사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암환우들과 그 여러 가지 그 교류를 통해서 그분의 상태를 정확히 안다면 저희도 간과 신장의 상태를 알게 되고 더블링, 그 간 정상 수치보다 더 2배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한계점인데 공통적으로 양의학, 한의학 같다고 보고요. 예. 저희에게도 그런 혈액 검사나 방사선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의학을 통해서 암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바라봐 왔고 어떤 치료의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윤 원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암에 대해서 한의학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여름 날씨가 우리를 괴롭히는 건 비도 있고 태풍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무엇보다 더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더운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가운 걸 먹는 게 좋지는 않다라는 것들은 이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반대 개념으로 더울 때 성질이 더 뜨겁다거나 혹은 정말로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기력을 보충한다. 이열치열.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윤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열치열은요, 여러분, 가장 좀 쉽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는요, 여러 가지 이제 양의 기운도 있고 기양이 있잖아요. 근데 땀을 흘리게 되면 네. 그 양기가 빠져나갑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속이 차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어떤 걸 먹죠? 아메리카노 아이스만 먹어요. 그쵸. 속이 더 차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찬 과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속이 더 차지기 때문에 어. 속을 데펴야만 여름에 설사도 안 하고요. 그래서 어. 소화도 잘 되고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드셔서 속을 데워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열치열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조금 더 데워줘야지만 그래도 이 더위를 또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네,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땀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더워도 땀이 정말 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네. 땀이 정말 잘 나지 않는 체질인데. 전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리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저는 진짜 땀이 안 나는데 네. 왜 땀이 안 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혹시 건강에 불리한 건 아닌지 개선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원장님? 뭐 뱀파이어시거나 특이 체질이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다 네. 대부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요. 네. 체온 조절 중추에서는 뭐 소변으로 배출하기도 하고 입에서 이렇게 열기로 배출하기도 하고 땀을 내 가지고 그걸 식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역할이 잘 수행돼서 내가 정상 체온만 잘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땀이 많이 안 나도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의학적인 소견이고요. 네. 사실 네네. 더 한의학적으로 한 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체질적인 문제를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태음인 같은 경우 내부에 우리 그 적체라든지 되게 좀 뚱뚱하시고 내부에 뭐가 많이 쌓여요. 노폐물이 잘 쌓이기 쉬운 분들은 땀이 잘 나야지 건강해지거든요. 네. 조금만 덥거나 아니면 조금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바로 땀이 나가지고 식혀줘야지 몸이 편안해지세요. 예, 예. 그러한 분들은 당연히 땀이 많이 나는 거고요. 네. 소양인이나 소음인 분들은 땀이 많이 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처지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는 땀을 발산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들로 그냥 몸을 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땀이 안 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심부 온도가 막 38도, 40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열사병 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지럽고 막 두통생이 막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그 몸 컨디션이 괜찮다면은 정상이다. 이거는 그냥 체질 문제다. 네네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피부 질환이 있는데 네. 이 피부 질환이 땀이 안 나서 생기는 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한방에선 그렇게 네. 한방에선 특히나 그렇게 봐요. 근데 사실은 그 땀의 성분 분석해 보면 99.9%가 물이에요. 네. 나머지 0.1%만 노폐물이거든요. 네네. 때문에 한방에서는 그게 땀이 잘 나고 땀구멍이 열려야지 노폐물이 잘 배출돼서 피부 질환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체질적으로 내가 소음이나 소양인이라면은 땀이 안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피부 질환에 대해서 너무 꼭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건강에 큰 문제만 없다면 내가 땀을 좀 많이 흘린다 혹은 땀을 적게 흘린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윤 원장님, 우리가 여름에 이제 더위를 좀 많이 느끼면 흔히들 더위 먹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 더위 먹었다라는 게 이 신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더위 먹었다고 하면 뭐 다 아시잖아요. 뭐 더위 먹으면 머리 아프시죠. 그리고 입맛 없죠. 그리고 배탈 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기력이 없고요. 이번에 잼버리 보시지만 온열 질환 정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온열 질환 보면 실신도 하거든요. 음. 어르신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네네. 이제 이런 걸 더위 먹었다고 하는 거고요. 더위 먹은 거는 뭐 더위 사가세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이런 걸 예. 치료하는 방법은요.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팥뿌리 5개, 하얀 부분 팥뿌리 5개 하고요. 생강편 3개. 그리고 이제 엿질금, 엿기름 식혜 만드는 거 한 주먹 예. 해서 네. 볶아서 끓이셔서 한 주전자에 3분의 2 물 넣고 끓이셔 가지고 드시면 한 주전자 넣어서 반 주전자 만들어서 이렇게 끓여서 한 이틀 드시면요. 네. 이 더위 먹은데 도움 많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방법을 속사포 랩으로 막 뱉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니까요. 많이 하고 계신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주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기 어렵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돌려보시고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아무래도 더위를 먹었다라는 표현도 아까 썼지만 더위가 이렇게 막 느껴지게 되면 소결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소결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한약으로 접근을 한다면 생맥산 같은 거가 좋아요. 네. 좀 전에 이제 우리 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소개를 해주신 건데요. 또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이제 생맥산이라고 하는데 예. 네. 맥을 살려준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진액이 빠져서 맥이 축 떨어졌을 때 맥을 살려주는 처방이에요. 그것은 맥문동, 인삼, 오미자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약재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맥문동, 인삼은 한 1대1, 오미자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를 묽게 끓여가지고 식혀서 복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예. 소양인 분들,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인삼 빼도 됩니다. 인삼 빼고 더덕이 이제 사삼인데 그 네. 사삼을 넣어서 드셔도 되고 그냥 뭐 오미자만 끓여서 드셔도 되고 요 세 가지 약재는 다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아까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우리 열이 원체 많은 소양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얼음 먹거나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게 더 보약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말씀이시군요. 다릅니다. 예. 내가 너무 평소에 열이 많고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면 차가운 음식 조금 드셔도 괜찮고요. 우리 소음인 같은 경우는 외부 온도가 너무 상승해 있으면은 체표에 혈액이 모이면서 내부에는 혈액이 적어져서 속이 더 차져요. 그러한 분들은 삼계탕이나 뭐 추어탕이나 아니면 뭐 흑염소, 홍삼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평소에 메가리가 없고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좀 따뜻한 걸 드시고 내가 원체 건강하고 열이 많다 하면은 가끔 찬 거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질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자세하게 체질별로 어떻게 더위를 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건강 고민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우리 원장님들께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건강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